이제 이 시대 영혼의 또 청춘의 기반, 정말 아름다운 수많은 수식어로 불려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뽑은 이 시대 3대 문명의 세계 지도자에 되시는 해민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혜민입니다. 행복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항상 미래로 행복을 이렇게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행복하려고 그러면 일단 그 행복이 우리 몸에서 지금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잠시 시간을 나의 몸을 사랑해 주는, 나의 몸을 아껴주는 그런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운전하는 건데 지금 보듯이 나와주세요. 지그시 감아보시고 손에 갖고 계신 바닥을 살짝 내려보세요. 바닥을 살짝 내려주셔서 손이 편안하게 하신 다음에 한번 눈을 감으시고 호흡을 편하게 한번 들여주셔보세요. 호흡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느낌일까? 우리 몸은 지금 어떤 느낌일까? 편하게 한번 느껴보세요. 호흡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남겨놓고 가는 편안한 기운이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호흡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편안하게 남겨놓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고 무언가를 특별히 하지 않아도 호흡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왔다가 편안한 어떤 느낌을 남겨놓고 나갑니다. 편안하게 호흡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놓고 편안하게 우리 몸 밖으로 호흡이 나갑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미소를 살짝 띄워보세요. 눈을 감은 채로 얼굴에 미소를 살짝 띄워보세요. 호흡이 편안하게 들어왔다가 편안하게 나가면서 우리 몸 안에 남겨놓고 가는 편안한 기운을 느끼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편안하게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편안하게 올라옵니다. 편안한 미소를 이번엔 가슴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 미소를 가슴으로 옮겨서 이번에는 가슴이 미소를 짓습니다. 크게 한번 숨을 3번 쉬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으셨으면
지었습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그 강원도 쪽으로 가야 태백에 한번 태백 시장님이 와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한번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모처럼 청량리에서 이렇게 기차를 탔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니까 보통 이제 KTX라고 하잖아요. KTX 타고 가다가 이제 그때 무궁화호를 타야 되더라고요. 그쪽에. 그래서 무궁화호를 오래간만에 타니까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풍경을 딱 보면서 가고 아주 편안하게 달려오기 그 의자를 최대한 이렇게 젖혀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가고 있었는데 그 표를 이렇게 검사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분들 뭐라고 그러죠? 지표원. 네? 지표원? 네, 검표원. 네. 검표원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제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걸 보더니 갑자기 저를 보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그 텔레비전 나온 그 스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다. 어디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듣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자살도 행복하면은 아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행복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시간대 정도 한번 제 강연이 있고요. 그리고 한 15분 정도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멈춤 영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조금 남으면 여러분들 개인이 갖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상담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게 행복해야 되냐면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행복해야지 행복하지. 이 관계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마음이 어딘지 모르게 불편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서 내가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계신 어떤 저희 절에 다니시는 어떤 분들이 중에 한번 이런 얘기 하신 분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세요. 정말로 열심히 비즈니스 하셔서 그분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은 지금 맨하탄 있죠. 맨하탄에 있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아시죠? 글로 아파트 사서 입성하신 게 그분의 꿈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 입성을 위해서 정말로 한 3, 4년간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맨하탄에 있는 어퍼 이스트 사이드 이사 간다 해가지고 정말로 3년인가 4년 뒤에 아파트를 사서 그걸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 볼 때마다 이제 이사한 지 한 달인가 지나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아니 그렇게 원하던 어퍼 이스트 사이드 아파트 이사하셔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하신 줄 알아요? 아이고 스님 지옥이 따로 없으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지옥이 따로 없냐고 그렇게 원하던 아파트 이사 갔을 때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스님, 제가요, 첫날에 이렇게 아파트 이제 이사하고 나서 그 이삿짐을 밤 10시까지 옮겼다고 그 아래층에 있는 어떤 고생을 입은 여자가 와가지고 막 띵띵띵띵 하더니 나한테 뭐라고 이러더니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는 이게 나가면서 자기 그 음식물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휴지를 버리려고 그분 말로는 아주 잠깐 동안 밖에다 자기 쓰레기 봉투 이렇게 내놨다네. 그런데 요번에 또 옆에 있었던 어떤 그 옆집에 있던 남자가 와가지고 또 뭐라고 그러더니 고급 아파트 기본 룰도 모르냐고. 그리고 그분이 그 동양인이라서 뭐라도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러면은 항상 거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잡는데요. 왜 잡냐고 그러면 여기 딜리버리 왔냐고.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 산다 해도 여기에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 내가 생각에는 여기만 이사오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와 내 이웃들과의 관계가 나쁘니까 행복하다 안 행복하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한번 반대의 케이스 한번 열어서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여성들 중에 이제 맨하탄에 이제 뭐죠? 간호사들 3,000명을 대상으로 어떤 서베이가 있어요. 조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유방암 걸린 여성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친한 친구가 많이 찾아오는 케이스와 친한 친구가 방문하는 거의 안 오는 케이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갖고 비교 분석을 했어요. 무슨 분석을 했냐면 친한 친구가 많이 오면은 혹시라도 많이 오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날짜가 줄어드는가, 친한 친구의 방문의 빈도수와 치료 효과, 이것을 한번 혹시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걸 조사했는데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친한 친구가 10명 이상 찾아온 케이스, 그 케이스와 친한 친구 한두 명 찾아온 케이스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10명 이상 찾아오면요 한두 명 찾아온 것보다 무려 4배까지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0일 입원하기가 며칠 만에 퇴원한다? 열흘이면 퇴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게 가능하냐면요, 여러분 친한 친구가 입원해 있으면 여러분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아니잖아요. 꽃이랑 뭐라도 좀 사가잖아.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친한 친구면은 얘가 평소에 뭘 잘 먹는다 이런 거 잘 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평소에 호박죽을 잘 먹어. 그럼 어때요? 호박죽을 막 써가지고 보온병에 넣어가지고 어떻습니까? 가져가잖아요. 가져가가지고 친한 친구, 야, 너 이번에 입원해가지고 뭘 못 먹는구나, 이거 안 됐다 해가지고 어때요? 직접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가 또 항암 치료 받는다고 머리가 플라당하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또 이제 미국이니까 어때요? 또 가발을 이쁜 걸 사가지고 가지고 씌워준다네 또. 네, 씌워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땀 흡수 잘 되는 내복도 입혀주고, 그래서 자기를 너무너무 아껴주는 사람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을 느낄 때 엄청난 치유 효과가 발생돼요. 우리는 보통 병에서 빨리 낫으려고 그러면 가장 비싼 약, 가장 좋은 약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 어떻다? 나와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오히려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치료 효과를 가져다 준다 라는 것이 벌써 이제 발견이 됐대요. 유니버설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이런 또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계단을 100계단을 만들어 놓고요. 맨 1층에서 맨 100계단 꼭대기 혼자 올라가라 딱 그러더래요. 혼자 올라가게 하는 사람한테는 위에서 이렇게 너 몇 계단까지 지금 100계단 올라왔는데 몇 계단 왔는지 쉬면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한 몇 계단 올라온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주로 한 120계단 올라온 것 같다라고 느낀대요. 그런데 친한 친구와 같이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만들면은 친한 친구가 다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너 지금 몇 계단 올라간 거 같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들 어떻게 대답하냐면 70계단, 80계단 올라온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보면은 대직장도 만들면 낫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나와 내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어떻다?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보면은 저도 며칠 전에 저번 달에 봉암사에서 수행을 했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밤 9시까지 이렇게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참선을 계속 참선만 하는 거야, 하루 중에. 근데 참선만 혼자 하려고 그러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혼자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여러 대중스님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명이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하니까 그다지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아까 처음처럼 아무리 내가 좋은 그런 돈은 많이 벌거나 좋은 아파트에 살아도 관계가 나쁘면은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듯이 반대로 내가 조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내가 좋은 친구들이 많으면 병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계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4가지만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많이 베풀
맞습니까? 네. 저는 누군가가 이렇게 저녁 사준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녁 먹고 나면 훨씬 더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확 좋아지잖아요.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베푸는 것이 사실은 그 관계에 너무너무 좋은 그런 건데요. 그 아담 그랜트라는 어떤 교수가 최근에 그 기벤테이크라는 어떤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보면 참 재미난 것을 제가 한 가지 발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 뭐냐면 세상에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가지 분류.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giver, 주는 걸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사람.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딱 맞춰서 딱 주는 사람.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아들이 제가 결혼할 때 부주를 얼마 했지? 그러면 네, 저쪽 결혼할 때 얼마 한다? 부주? 딱 맞춰서 하는 사람. 네, 이걸 영어로 매처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내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걸 테이커라고 해요. 근데 이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혹시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분류의 사람이십니까? 어떤 분류의 사람이에요? 네. 세 번째. 근데 우리는요, 평소에 가만히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베푼 것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기억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근데 남이 나한테 해준 건 어때요?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 책에서도 썼지만은 약간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알고 보면 어떻다? 비슷하게 사는 거다. 맞죠? 네, 약간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 알고 보면 비슷하게 사는 건데 그 아담 그랜트 이 교수님에 따르면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이 세 가지 마음 그 가운데서 어떤 마인드를 써야 되냐면은 기버, 더 많이 베푸는 사람의 마인드를 써야지 오랫동안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 이론이. 그래서 왜 그런가? 그것을 저의 어떤 그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추천서 써주는 거예요. 추천서 쓰는 게 참 많이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에 보통 한 10장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이들이 뭐 장학금 신청할 때나 뭐 대학원 들어갈 때 아니면 뭐 인턴십 할 때 취직할 때 뭐 이럴 때 보면 다 이렇게 이렇게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데 이 추천서 써달라고 하는 학생들 중에 보면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예의가 발라요. 예의가 발라서 정말 한 달 전부터 저를 직접 찾아와서 그 학교나 아니면 뭐 장학재단이나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러한 학교를 잘 모아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교수님 한 달 시간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이 자료를 보시고 저를 위해서 좀 써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달 안에 시간 날 때 그 학생을 위해서 추천서 쓰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에는 양다리 있으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정말로 예의가 없어요. 얘네들은 아예 찾아도 안 와. 걔네들은요 그냥 이메일 찍고 냅니다. 이메일을 딱 열어보면 어떻게 써있냐면 이메일 딱 열어보면 교수님 제가 추천서 필요한데요. 마감이 오늘이에요. 시계를 딱 보니까 11시에요. 11시. 그러니까 뭐예요? 한 5시간 안에 교수님 빨리 추천서 하나 써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추천서를 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수업에 들어가야 될 수도 있고 수업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교직원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생들과 면접 신청을 해놔가지고 학생을 맞아야 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럴 때 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다 두 가지로 싹 갈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이스를 해요. 제가 보면 뭐냐면 첫 번째 초이스는 뭐냐면은 왜 내가 너를 위해서 5시간 안에 추천서를 못 써주는지 그 이유를 따박따박 적어서 이메일로 답장을 보낸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에고. 그래도 내가 승리하니까 힘들어도 그래도 추천서를 써준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이게 참 이거 안 써주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로 그 안 써준 학생들 제 수업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만나면 걔 얼굴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편해. 너무 불편해요. 볼 때마다 불편해 죽겠어요. 거기다가 우리 그 미국은요, 아시다시피 학생들 한 학기 수업 끝나면은 교수 평가서를 써요. 그렇잖아요. 얘가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런 일들은 잘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이상하게 내가 그냥 해줬으면 잘 잊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근데 제가 이거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발견해낸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추천서를 제가 여러 잘 썼을 거 아니에요. 교수된 지 지금 한 7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아까 이메일을 그냥 쓰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왜 못 써주는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논리적인 이메일을 적으면 15분이 소요가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추천서도 15분 안에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기존에 써도 추천서가 좀 많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이름만 살짝 바꾸는 거죠. 알잖아.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한다? 추천서를 그냥 써준다. 근데 추천서 써주는 것도 제가 베푸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 베푸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로 이것을 해주고 나니까 이것을 마음의 찌꺼기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그래서 해줘버리고 바로 잊으면 돼. 그렇죠? 네. 그게 좋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 학생이 제 추천서 덕에 뭐 직장에 취직됐거나 장학금을 받았거나 대학원에 들어갔거나 그러면은 그 좋은 소식을 저한테 얘기해 주잖아요. 얘기해 줄 때, 그 얘기할 때 어느 때 보면 어떤 학생들은 제가 이렇게 교정을 이렇게 걷고 있으면 저기 멀리서부터 막 뛰어와. 뛰어와가지고 교수님! 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게 잘 됐다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가 정말로 행복하더라고요. 정말로. 그 학생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행복해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닫혀지는 게 아니라 넓어져요. 넓어지는 게 행복한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냐면 이 아담 그랜트 교수님의 이론이 이거예요. 뭐냐면 많이 베푸는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2, 3년 있다가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까 제가 추천서를 못 써줘 했던 학생한테 만약에 저한테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이 학생이 알았을 때, 이 추천서를 못 받은 학생이 알았을 때 저의 그 행복한 일, 좋은 일을 기뻐해 줍니까? 이 학생이? 안 기뻐해 주죠?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끌어내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음에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아까 내가 추천서를 써줘서 이 학생이 잘 됐어요. 그러면은 이 학생이 잘 저가지고 기뻤는데 3년 있다, 4년 있다가 저한테 이번에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 학생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이 학생이 행복해, 기뻐해줘요? 안 기뻐해줘요? 기뻐해줘요. 즉 내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면은 주변에서 정말로 내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랫동안 성공할 수 있대요. 그냥 6개월, 1, 2년 깜짝 성공하는 것은 이기적으로 성공하게 돼요. 그런데 그 성공을 시기질투하는 사람이 주변에서 많이 생기고 그 사람은 어쨌거나 찍어내리려고 한다는 주변에서 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베풀면 어떻다? 주변에서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얘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너무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좀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좀 많이 좀 베풀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보면은 뿌린 대로 아니 뿌려놓은 게 있어야지 거두지. 안 그래요? 평소에 좀 많이 좀 뿌려놓으세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을 잘하자. 말을
말이냐면요. 이 관계에서 참 위험 신호, 관계에서 나와 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약간 위험할 수 있다, 금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신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은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맞습니까? 그 사람한테 좀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저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수 있다, 삐걱거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그 서운한 감정을 느꼈을 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서운하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 자주 쓰잖아요. 너한테 너무 서운해 이렇게. 근데 미국 말로는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나 너한테 참 서운해 이런 말 잘 쓰지 않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나 너한테 참 서운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런가? 왜 미국 사람들은 너한테 참 서운해라는 얘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표현해요. 그 표현. 그렇죠?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서운하다는 말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제가 연구해봤어요. 연구해보니까 이거예요. 서운하다는 게 뭐냐면은 서운하다는 게 결국 이거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해야 쓰겠냐? 이게 참 서운하다. 아니 너는 내 얼굴 보면서 내 표정 다 몸에 있는 거 다 읽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왜 못 맞춰줘? 이게 서운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즉 나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너는 그냥 눈치채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맞춰줘야지 왜 이걸 못해? 이러는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눈치 빠른 사람은 좀 이렇게 알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마음을 저 사람이 알 거다,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대를 그렇게 기대를. 그래놓고 얘기는 또 안 해. 얘기는. 그러기 때문에 그 관계가 이제 삐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운하다는 감정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럼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서운한 감정. 그게 뭐냐면 이제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제 시집 온 지 한 석 달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혼 때 이제 따로따로 사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보러 갔어요. 며느리를 보러 갔어요. 며느리를 딱 보러 가니까 이제 며느리를 딱 보러 갔습니다. 딱 가니까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 오셨다고 그 어머니를 위해서 막 그냥 맛있는 음식을 막 잔뜩 했어요. 잔뜩 해가지고 어머니 드시라고 어머니 드세요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그 맛있는 음식 대접을 잘 받고 나면서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속으로 어떤 생각이 딱 들어. 그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내가 갈 때쯤 되면은 며느리가 나한테 용돈 좀 주겠지?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식을 다 먹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용돈이 없어. 용돈이.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서운해 안 서운해요? 네, 서운했어. 그리고 나서 한 석 달 있다 또 왔어요. 석 달 있다 또 왔습니다. 또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오셨다고 맛있는 음식 막 해가지고 또 어머니 드세요 해가지고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이제 그 시어머니가 막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그래도 이번에는 그래도 용돈이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음식 다 먹고 밖에 딱 나갔지 보니까 용돈 줘요 안 줘요? 안 줘. 그래서 이제 또 더 서운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석 달 뒤에 또 갔네. 또 갔어요. 또 갔는데 요번에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잔뜩 해놨어. 그러니까 이때도 보니까 이제 눈치를 보니까 용돈이 없을 것 같아. 용돈이 없을 것 같은데 음식을 딱 맛을 보는데 이상하게 요번에는 국이 좀 간이 좀 안 맞았어. 그러면 갑자기 시어머니가 폭발을 해. 뭘 갖고 폭발을 하죠? 너는 국 간도 못 맞히냐? 이래요. 맞습니까? 아니 폭발을 하려면 뭐 갖고 폭발을 해야 돼 실제로는? 왜 용돈 안 주냐 이래야 되는데 용돈 안 주냐 얘기를 못하고 너 간을 못 맞추냐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며느리가 다시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무엇을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간을 잘 맞추는 간을. 그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아싸라게 처음부터 며느라 나 용돈 준다 이러면 다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이 얘기를 못 해가지고 꼬이고 여기서 꼬이고 저기서 꼬이고 뻥 터졌는데 왜 이유를 못 잡아. 이유를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서운할 때, 정말로 서운함을 느꼈을 때 그것을 남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서운한 거에서 잡아야지, 이 서운한 것이 이게 쌓이면은 이게 변질을 합니다. 서운한 게 변질한다. 어떻게 변질하냐면 이게 꽁한 걸 변질을 해요. 꽁한 걸 변질. 꽁한 거 푸는 게 쉬워요? 서운한 게 푸는 게 쉬워요? 서운한 게 푸는 게 쉽죠. 네. 근데 꽁한 게 더 오래 가면요,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꽁한 게 더 오래 가면 한으로 남아요. 한으로 나면은 이건 죽어도 잘 안 풀려요. 우리나라 가면 뭐 피자버리 해야 되게 돈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푼다? 서운한 걸 푼다. 아셨죠? 서운한 마음에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 표현해도 돼요. 우리가 서운한 거를. 왜냐면 우리는 남을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고 서운하게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고 이렇게 막 서운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들 이렇게 모임 가는데 이렇게 집은 그 대문 밖으로 딱 나서면서 오늘은 한 3명을 서운하게 해야지. 대박을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안 그렇죠? 그냥 가가지고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밥 먹는데 막 맨날 자기 이렇게 하듯이 이번에도 자기 아들 자랑하는 거야. 아들 자랑. 아이고 우리 아들이 지금 무슨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이 기업 가기가 너무 좋은 거야. 이 기업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맞은편에 알고 있던 친구가 그 친구의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어. 그럼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서운해?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이랬을 때 그냥 꽁하니 이렇게 잊지 말고 이 사람이 일부러 서운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알았어도 깜빡 잊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부러 서운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운했다. 내가 어떤 점이 서운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속에 다 쌓아놓지 말고 나 이런 것을 참 서운했다. 왜냐면 이 서운했을 때 다 얘기를 하면은 이게 감정의 그 굴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참다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합니다. 그렇죠? 폭발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다 깨져버려요. 깨지기 때문에 어디서 잡는다?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또 제가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냥 무조건 그 상대를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떻게 맨날 나를 서운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뭐 너를 서운하게 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의 상태만을 묘사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나의 상태만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모르게 서운한 마음이 드네. 아셨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나의 상태만을 묘사하는 거예요. 아셨죠? 서운한 마음이 드네. 이러면 친구가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잘 풀립니다. 아셨죠? 네. 또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자. 네. 우리는 사실 그 마음에 이렇게 갖고 있는 그 상처들, 아픔들을 얘기를 내가 했을 때 상대방이 따뜻하게 내 편에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주면 사실 그 들어주는 곳에서 다 치유가 거진 한 80%는 돼요. 맞습니까? 네. 따뜻하게 들어주는 곳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잘 못하고 그냥 웃어 넘기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자살 얘기도 나왔는데 자살할 때 보면은 자살하기 전에 보통 그 드라마 연속극에서 보면 다들 뭘 합니까? 자살하기 전에 친한 친구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전화를 탁 해. 전화하는데 그 친한 친구가 그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른 친구한테 또 전화해. 근데 그 친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의 일을 따뜻하게 들어준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사실은
사람을 엄청나게 치유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어떤 외아들을 혼자 키우는 홀 어머니가 이제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하고 또 이제 어머니 혼자 아이를 이제 열심히 키운 거예요. 열심히 키웠어. 열심히 키웠는데 이 아이가 정말로 엄마 말을 잘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유학 간다고 해가지고 또 엄마가 또 열심히 직장생활 해가면서 아이를 또 이제 그 유학도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한 거예요. 취직을 하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아이고 나는 이제 한시름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좀 편안하게 이제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아들이 혼자 이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어머니가 항상 오냐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대인 관계에서 조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면은 그 약간 이게 처음에 신입사원도 들어가면은 윗사람 눈치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이걸 못해 눈치. 그리고 약간 굽신굽신 해야 될 때 굽신굽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얘는 옳은 소리가 아니라 입 바른 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찍혀요 안 찍혀요? 찍혀요. 찍히니까 상관이 계속 찍히니까 주변에 있는 그 동료들도 그 사람 불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저녁도 먹는 자리도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석 안 시키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따돌림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괴로워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항상 실패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처음 겪게 되는 이런 사회의 힘든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이 사람이 자살을 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정말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가지고 대기업 들어가는 이 아들이 자살을 했을 때 이 엄마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고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 나는 그냥 죽어버리고 싶고 막 이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회사가 너무 미운 거예요. 우리 아이를 죽음으로 모른 이 왕따시킨 이 회사가.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에서 졌어요. 첫 번째 재판에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서 또 두 번째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재판에서 또 졌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가지고 이분이 하시던 일도 다 그만두고 아침마다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대법원이죠. 대법원에 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인 시위를 하시는 거예요. 1인 시위를. 그래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가가지고 우리 아들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 1인 시위를 자꾸 하니까 근데 그게 한 100 며칠인가? 거의 한 6개월 이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 6개월 동안은 아무도 그 어머니한테 관심을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지나가도. 그런데 어떤 신임 검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좀 되게 착하고 자기 아들 걸 됐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머님이 항상 이렇게 있으니까 되게 좀 안타까웠는지 어머니 그럼 저희 검사실에 한번 와보세요. 그래서 한번 어머님이 하고 싶은 얘기 해보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님을 자기 검사실을 이렇게 모셔놓고 이제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동안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낳는가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래 1시간 반을 그냥 주구장창 얘기를 하시는데 이 검사는 너무 마음이 좋아서 아주 따뜻하게 그 어머니 편에 대해서 다 들어준 거예요. 따뜻하게 들어주고 나서 왜 이 케이스가 질 수밖에 없는 케이스인지 이기기가 힘든 케이스인지를 좀 논리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줬대요. 검사가 어머니한테. 그랬더니 그 얘기를 끝까지 다 듣고 그 어머님이 그 검사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그래도 고맙소. 지금까지 내 얘기를 들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이 내 얘기를 들어줘서 너무 고맙소. 이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 어머님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세요 안 하세요? 즉 우리가 정말 원했던 건 뭐냐면 누군가가 내 편이 돼서 나의 얘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을 원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세요.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라도 누군가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따뜻하게 정말로 그 사람 편이 돼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괜히 들으면서 왜 너가 무슨 잘못 때문에 그런 공경에 처했는지 그런 얘기를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왜 그랬는가 하는 것을 그 사리를 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원하는 건 나를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중에 여러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 명 있으면은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어떻게 돼요? 다 따라서 울어요. 그게 뭐냐면요. 얘가 왜 우는지 아픈 것을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아이가. 자기 멀쩡한데. 이해하십니까? 즉,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는 어렸을 때부터 공감하는 능력이 다 있어요. 다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못 들어주고, 내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반성을 해봐요. 혹시 여러분들 어떤 그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혹시 이러지 않았어요? 모임 같은 데 갔을 때, 다른 친한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머리 끝까지 찼어. 그래가지고 얘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쟤는 언제 말 끝나나 그냥 참다가 얘 끝나면은 얘와 얘기가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내가 막 할게. 내가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이제 친한 친구들 5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공평하게 20%씩 얘기해야 되잖아요. 20%씩. 네, 그렇잖아요. 근데 갖고 싶으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75%를 다 얘기해줘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혹시 그런 친구들 있으면 나중에 그 모임 다시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이 관계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아셨죠? 예. 그래서 항상 근데 가끔 보면 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그 친한 친구들 얘기 들어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제가 들어줘도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나 마나 아니에요? 이래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한테 자기의 아픔, 어려운 점을 얘기할 때 친한 친구가 그 얘기 듣고 나의 문제를 싹 해결해 줄 거라고 예상하면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내 얘기를 들어준다는 거, 공감해준다는 것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람 얘기해요. 이것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스님, 저는요, 그런 얘기 들으면요, 듣기 싫어요. 왜 듣기 싫어요? 그 얘기 들으면 그 우울한 얘기가 저한테 전염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염되기 싫어요. 이러는데 사실 정말로 따뜻한 자비, 그 사랑의 마음이 일으켜서 그 사람의 얘기를 따뜻하게 듣고 있으면요, 희한하게 내 마음이 넓어지면서 행복해져요. 절대로 전염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사람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따라해보세요. 네 번째. 그 사람은 이해해보려고 하자. 관계에 좋은 것 또한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고. 이 어떤 사람? 나한테 아픔을 준 사람, 나한테 괴로움을 준 사람을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어떻게 하냐면 나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바라본,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정말 멋있게 생긴 어떤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너무 멋있게 생긴 거예요.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잘생긴 개를 딱 보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죠? 되게 예쁘면 어때요? 가까이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가까이 가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서 좀 자세히 보려고 딱 그 개를 보니까 이 개가 갑자기 나를 보자마자 막 사납게 막 짖어대는 거예요. 막 짖어대면은 어때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서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예쁘고 잘생긴 그 개가 그 뒷다리가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죠? 덫에 걸려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어때요? 아까는 막 사납게 막 나한테 이렇게 지었을 때는 좀 싫었잖아요. 날 왜 이렇게 막 사납게 짓는다 막 싫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어때요? 가엾고 좀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한테 괴로움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고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나한테 괴로움을 준 것만을 보면은 되게 싫어요. 이렇게 멀리하고 싶고. 그런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 도대체 그 사람은 그 다리가 어느 덫에 지금 걸려 있는가, 어떤 것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나한테 저렇게 그 괴로운 그런 그 신호를 보내는가, 그 입장에서 한번 이해해 본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특히 이제 살면서 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험담했을 때 그런 경우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웅성웅성거려, 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많이 알지도 못하는데 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나쁜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제 그게요, 사실 뭐냐면요, 그 얘기가 알고 보면 누구 얘기였냐면 그 사람 얘기였어요. 그 말한 사람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얘기라고 막 하지만은 실제로 알고 보면 누구 얘기다? 자기 얘기한 거예요. 자기 얘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 얘기로 느껴버려가지고 막 열도 내고 화도 내고 그러는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게 자기 얘기예요. 이거 한번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그 작년에 그 텔레비전에 나가라고 축하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그 승승장구라는 프로그램에 나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보니까 그 김승우 씨를 제가 만나야 돼요. 김승우 씨를 만나야 돼가지고 거기 막 해야 되는데, 영화도 김승우 씨 아세요? 네. 근데 그 사람 이제 만나야 돼. 제가 이제 그 사람이 그 MC니까. 근데 그 뭐예요? 이제 근데 최근에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만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뭘 좀 알아야지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검색을 이제 해봤죠.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사람한테. 근데 검색을 딱 해보니까 딱 그 검색창에 딱 뭐라 나오냐면 키가 180이라고 딱 써있어요. 그래가지고 와, 180 키 되게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근데 그 프로그램에 나가면 되게 내가 조그맣게 보이겠다. 걱정이 막 돼요. 제 키가 172거든요. 그래서 막 그런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걱정이 들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기실 있잖아요. 대기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대기실 기다리는데 녹화 전에 이런 MC들이 와가지고 오늘 출연자와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똑똑똑똑 걸어가지고 이제 문을 탁 여니까 김승우 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승우 씨를 처음 봤잖아요. 처음 봤는데 제가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에고 180은 안 되겠는데. 아니 그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얼굴이 되게 잘생겼잖아요. 김승우 씨. 거기다 옷도 되게 잘 입고 여러 가지 좋은 그 장점이 있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와 그 모습과 지금의 어떤 그 모습을 비교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눈에는 뭐가 보인다? 키만 보여. 왜 그렇다? 누구 문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컴플렉스 때문에 그 사람의 고정만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누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떤 경우가 많냐면 자기 컴플렉스에서 나오는 얘기가 많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어떤 지금 고통에 지금 쌓여 있는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그것을 들으면서 단순하게 내 얘기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저 사람과 싸우려고만 이러지 말고,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의 뒷다리가 도대체 어떤 덫에 지금 걸려 있는가, 왜 힘들는가, 그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지 관계를
나쁘게 하지 않고 내가 지혜롭게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런데 이 관계에서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참 어려워요. 맞죠? 특히 이해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내 아들을 내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 내가 내 딸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경우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 속으로 나는 애들이 내가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해. 내가 정수에 이해 못하는 행동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사실 제가요, 이제 뭐 트위터하고 페이스북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 했을 경우에 보면은 자녀 문제로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애기를 낳았습니까? 왜 승진자한테 그 연애 상담하고 애기 문제를 가장 많은 거예요. 20대는 연애 상담하고 30, 40대는 애들인데.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도대체 그래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연구. 왜 이렇게 자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부모들이 힘을 드는가? 가만히 연구해본 결과 답이 뭐냐면은 애들은요, 보니까 애들은 일단 나누면은 반품이 안 되지만 리턴이 안 돼, 리턴이. 그냥 밥으로 시켜버려서 딱 나는데 좀 안 좋아. 상태가 조금 좋다 그러면 반품을 했으면 좋겠는데 반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단 남으면은 얘가 하는 그 뭐예요, 그 괴로운 걸 하면 내가 다 받아야 돼.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그러기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요. 가장 좋은 것은 아이는 아주 어렸을 때, 뭐 1살, 2살, 3살 경우는 모르겠는데, 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성년이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들은 그냥 자기들 잘 살도록 내버려 두고 나의 행복을 찾는 게 가장 좋아요. 맞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우리 아이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머리 다 푸는데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가장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좋은 선물은 뭐냐면 부모 스스로가 행복한 거예요.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부모의 가장 큰 선물이 부모 스스로가 이미 행복한 것이 우리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내 스스로를 먼저 이렇게 행복하게 해보지 않고 아이한테 이렇게 끌려서 아이와 하나가 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참 감동적이었는데 꼭 따라해보세요. 네, 나는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분명히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날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나 아니면 형제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가 왜 저러는지. 하지만은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까지 거두어야 됩니까? 아니죠.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그 사람을 완벽하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